자, 신용장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기본 조건을 봤을 때는 일단은 UCP 600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규칙이라는 얘기는 거래 당사자들이 UCP 600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거 문헌으로 UCP 600을 따르겠다. 신용장을 해석을 할 때, 내용을 파악을 할 때 UCP 600을 따르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여야지만 적용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방식의 신용장에서는 이제 42필드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최신의 UCP 버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지만 UCP 600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의 명세 부분이 나오고 있죠. 신용장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제시되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신용장에서 BL하고 인보이스 패킹 같은 서류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신용장에서 원산지 증명서도 첨부해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서류를 제시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봐서 그런 경우는 해당 서류가 제시됐다 하더라도 기타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무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 관련해서는 UCP 600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 되었습니다. UCP 500까지는 취소 가능 신용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 하더라도 취소 불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의 이용 방법 및 이용 은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신용장의 종류는 크게 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 그리고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급신용장 같은 경우는 지급은행에서 일람으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지급은행에서 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지급이라는 얘기는 서류를 제시를 하며 심사를 통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만기일에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인수은행에 의해서 인수에 대한 우리가 신용장이 도착을 하게 되면 서류를 받게 되면은 수입상이 인수에 관한 사실을 업세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차이가 발생을 하죠. 어차피 둘 다 보면 사후지급입니다. 기한부 신용장이 되는 거죠. 이때의 차이점은 환어음이 첨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환어음이 인수신용장에는 있게 되고요.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지급 신용장을 사용을 하면서 환어음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수신용장이 되는 겁니다. 매입신용장은 매입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자, 매입은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자유매입신용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은행에서만 매입을 하도록 하는 매입 제한 신용장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급과 연지급 인수 같은 방법은 지정된 은행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정은행은 결국은 개설은행의 예치원 거래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과 예치원 거래 관계가 없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제시되어야 할 서류는 명시하지 않은 채 행위만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신용장의 조건입니다. 자, 이럴 때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일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시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유형에는 크게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일단 수입자가 입수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를 하는 것, 수출자가 입수할 수 없는 서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수출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적을 하게 되면 비해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를 작성을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패킹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거래 조건에서 수입자가 PSI, 선적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수입자에 의한 선적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관련된 서류를 수출자가 확보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의무가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PSI와 관련된 이러한 그 검사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FOB라든가 엑스웍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이 두 조건 같은 경우는 수출상은 부보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부보할 의무가 없는데 신용장에서 보험증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또는 발행자를 알 수 없는 명세서를 포함을 한다거나 또는 서류의 문면상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겁니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비서류적 조건이고 이러한 것들은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고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류상에 보니까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해서 이런 조건은 무시가 되지만 신용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와 원산지는 한국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서류상에 중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원산지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류상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표시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장에 이제 유효 기일과 서류 제시 기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효 기일과 그다음에 서류 제시 기간에 대한 이제 날짜들이 나오고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효 기일 같은 경우는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또는 환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 최종 일자다. 즉, 목적이 나오죠.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입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최종 일자가 아니죠. 지급이라든가 인수라든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제시되어야 되는 일자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되는 일자가 아닙니다. 이건 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서류 제시 기간 같은 경우는 선적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운송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시, 15일 이내 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때는 선적하고 나서 21일, 3주죠. 3주 이내에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유효 기일이 21일, 서류 제시 기간인 21일보다 늦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효기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선적일이 6월 20일입니다.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1일을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7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7월 한 11일쯤 될까요? 자, 신용장의 유효한 날짜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 일자는 6월 30일인데 서류 제시 기간으로 봤을 때는 7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6월 30일 이전까지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최종 기일이 은행의 비영업일이라든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장이 된다. 제시를 보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까지 연장이 된다. 자, 주의할 점은 서류의 제시 기간은 이렇게 연장이 되지만 선적일자는 공휴일이라든가 비영업일이 걸리더라도 선적일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지만 선적을 하는 부두는 안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적일자와 관련해서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내용이죠. 자, 신용장의 이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수출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설은행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뭐 매입은행이라든가 또는 지정은행이 있을 겁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상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있을 거고요. 이 은행들은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있을 겁니다. 자,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에다가 개설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가게 되겠죠. 통지가 가는 겁니다. 개설 의뢰를 하게 되면 통지가 갑니다. 자, 이때 신용장을 수출상에게도 발효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수출상에게 통지를 해주는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통지를 하는 은행을 통지은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신용장이 내도하게 되면은 수출상 입장에서는 이 지정은행을 통해서 일단 물품을 선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선적을 하게 되고 해당 서류를 이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인수 방식의 인수 신용장에 의한다라고 하면은 인수은행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고요. 지급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지급은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지급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요 연지급 은행이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지정은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매입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대금을 서류를 제시를 하고 회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통지은행, 매입은행, 뭐 지정은행, 인수은행 이렇게 은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여기 통지은행이 성격이 매입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급 이런 은행으로 성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설은행이 신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은행을 둘 수가 있습니다. 확인은행을 두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다가 우리 신용장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보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고요. 소구권이 없는 매입을 해야 되는 의무를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신용이 약한 경우에는 이때는 확인은행을 둘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금과 관련을 했을 때 상환은행을 둘 수도 있습니다. 추심 방식에 의해서 추심의 형태로 매입을 하고 매입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수입상이 대금 회수를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환은행을 통해서 이때는 그 상환 수권을 해줘야 됩니다. 상환 수권을 한 은행에 대해서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보내지만 대금 청구는 상환은행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에 대한 편의를 좀 하기 위해서 편의성 때문에 두는 그런 은행이고요.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보내지만 대금 청구는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회수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상이 본인이 물건을 전부 만들거나 확보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해서 넘기는, 즉 수출을 하는 이런 형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장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을 나누는 거죠. 원 신용장을 기본으로 해서 신용장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은행을 통해서 제2 수익자들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 수출상을 제1 수익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1 수익자는 제2 수익자로부터 이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양도은행은 수출상의 주 거래은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지금 이렇게 명칭은 많이 나와 있지만 거의 통지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통지은행이 기타 매입이라든가 이런 지정은행으로 인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다른 은행이 되는 겁니다. 통지만 하는 은행이다라고 하면은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에 대한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신용장이 개설돼서 통지만 됐습니다라고 그 통지만 해주는 개설이 됐고 또는 신용장이 조건 변경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급이라든가 연지급이라든가 인수에 관련된 의무는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통 대부분은 통지은행이 이런 지정은행의 역할도 수행을 하지만 통지은행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별도로 지정된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은행에게 서류를 제시를 해서 대금 지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과 관련을 했을 때 기본 당사자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개설은행과 수출상, 우리는 그 수출상을 수익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상은 개설 의뢰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플리컨트라고 하고요. 베네피시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수익자를 수출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보냐면 결국 신용장 개설에 의해서 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대금 지급을 받는 주체가 수출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신용장 같은 경우는 취소 불능이잖아요. 하지만 취소 불능이기는 하지만 신용장의 내용을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신용장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개설은행과 그 다음에 수익자, 수출상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있다면 확인은행, 확인은행의 제3자가 전원 다 승인을 하고 OK를 하여야지만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취소 가능 신용장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의 임의대로 조건을 변경을 하거나 취소가 가능했는데 취소 불능 신용장에 있어서는 이 세 당사자가 있어야지만 당사자가 전원 합의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항상 의문점이 생기는 건 왜 개설 의뢰인은 여기서 빠지느냐 그 뜻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설은행이 임의대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개설 의뢰인의 의뢰에 의해서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취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주체는 일단은 뭐 서류가 이동을 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주체는 개설은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설 의뢰인 같은 경우는 기본 당사자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를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자와 수출상과 수입상인 개설 의뢰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수출상은 계약상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수입상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수입상은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해당 신용장이 수출상에게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자,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개설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개설은행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따라서 개설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수출상이라든가 또는 지정은행을 통해서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에 관련된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이후에 수출상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에 이 개설 의뢰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을 하고 서류를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수익자와 개설은행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익자는 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구비를 하여서 신용장의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결제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급, 연지급, 인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제, 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설은행은 매입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금 지급에 관련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일치하는 서류와 대금을 지급을 하고 만기일자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지 서류를 구매하는 매입의 행위는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급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치하는 서류만 갖고 오면 돈을 주는 상황인데 개설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산다. 그런 개념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결제를 하는데 이 안어를 하는데 이때는 지급, 연지급, 인수 요 세 가지만 포함이 되고 개설은행은 매입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지은행과 개설은행 수익자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통지와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통지를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통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통지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개설은행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서류상의 외견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육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진정성이 충족을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통지를 하면서 수익자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통지은행은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가서 지급해 주십시오, 연지급해 주십시오, 인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통지은행은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지은행이 이러한 대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서류를 구매하는 매입 행위에 의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지정은행이 아니므로 신용장 그 조건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신용장을 상업신용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탠바이 신용장 같은 경우는 무역의 거래 결제라든가 채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신용장 같은 경우는 보증 신용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한 신용장 같은 경우는 선적 서류에다가 수출상이 물건을 선적하고 나면 발생하는 선적 서류에다가 환어음을 추가한 그러한 신용장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화한 신용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어음을 요구를 하지만 다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클린 신용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불능 신용장 같은 경우는 UCP 600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신용장이 되는 거고요. 취소 가능 신용장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이러한 신용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신용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은행을 개입을 시켜서 확인을 추가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대 보증을 서라 그런 개념이긴 한데 확인은행도 개설은행과 동일한 그 의무를 나중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무확인 신용장 같은 경우는 확인 신용장이 은행이 없는 거죠. 확인은행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람 출급 신용장과 이제 기한부 신용장 이런 그 구분으로 보고 있는데 일람 출급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서 서류를 보고 대금을 바로 주겠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 같은 경우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라든가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서류를 인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 신용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람 출급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 신용장 또는 매입 신용장을 우리가 일람 출급 신용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 일람 출급 신용장이다로 얘기 안 하고 보통 그냥 에사이트 방식이다 이렇게 유산스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을 유산스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한부 신용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이 인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수를 하겠다. 우리가 만기일에 서류를 인수를 하고 서류를 받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한 그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선대 신용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드클로스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대금을 지급을 하는 조건입니다. 선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신용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전 신용장 같은 경우는 리볼빙 방식을 요새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신용장을 사용을 했는데 특정 기간이 되면 다시 자동적으로 갱신돼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우리가 회전 신용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도 가능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출상의 물건을 우리가 확보를 할 때 신용장을 양도해서 제2 수익자로부터 다른 물건들을 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우리가 양도 가능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구상의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는 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신용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은 크게 네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이 있습니다. 자,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은행입니다. 하지만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무예치환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급신용장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하면 지급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서류를 검토를 하고 바로 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어음이 굳이 필요가 없죠. 서류를 주면 돈을 받는데 굳이 뭐하러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이제 환어음 관련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신용장을 사용을 할 때 환어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어음이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연지급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반드시 첨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요구를 하고 있죠. 결국은 명칭만 다르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 조건입니다.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을 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어음이 첨부가 되다 보면은 인수신용장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연지급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면 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환어음을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매입은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은행이 바로 개설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면 좋은데 이 매입은행이 또 다른 재매입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은행에다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어음을 첨부를 해서 배서 사실을 뒷부분에다가 배서에 따르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래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급신용장은 서류를 보면 바로 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람출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은 만기일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수, 기한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람출급으로도 가능하고요. 기한부로도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지정된 은행, 지정은행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느 은행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잖아요. 은행의 위험과 비용으로 서류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품처럼 서류를 사서 또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느 은행에서나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때는 서류를 제시를 하면 환원과 서류를 제시를 하면 만기든 그 자리에서든 일람출급이든 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환원을 양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배서할 필요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의 매입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 배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과 관련돼서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신용장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살펴봤는데 다음에 이제 수출이라든가 수입 실무 파트에 가서도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제2과목에서도 유시비백이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기본적인 개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